왜냐면 내부하고 내부가 내가 절대 습도가 20g인데 외부가 10g이에요. 1立方미터의 공기가 고여질 때마다 10g의 습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내부가 18이고 내부가 뭐 12이고 바깥이 10이라고 치면은 1立方미터의 공기가 고여날 때마다 2g밖에 바로 습이 빠져나가지 못하죠. 더 많은 환기를 해야지만 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식한 냉각하는 이유는 그 온실과 내부의 철대가 너무 작거나 음수여서 자연계 불가능할 때 환기구의 개방을 줄이고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하냐면은 우리 이제 팜팜이라든가 이런 대형 농장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밤에 커튼을 닫고 이걸 해요. 그러면 외부의 절대 습도를 우리가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그럼 내부가 CO2 내부의 습을 제거하면서 보다 습하게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고 건조하다는 얘기는 온실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의 있죠. 만약에 7월 달이에요. 8월 달이에요. 내가 밤에 냉방을 해갖고 에어컨을 히트펌프를 써서 온실에 히트펌프가 에어컨을 써서 온실의 내부를 온도를 18도로 만들었어요. 18도. 그래서 쭉 가서 18도로 만들었어. 그런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일출가 5시 반에 6시 해가 떴어. 온실 온도가 에어컨 키는 거 키고 있는데 그러면 커튼을 닫았다고 해도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급상승하죠. 18도에서 해가 뜨자마자 25도, 28도, 시간당 뭐 5도씩 막 올라가, 10도씩 올라가. 그럼 어떻게 생길까요? 안에? 결로가 생기죠. 봄과 가을에 환절기가 똑같은 거 발생해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너무 낮게 놓으면 안 돼요. 보통 외부 온도가 20도면 내부 온도도 한 18도만 유지해야지. 만약에 내부 온도를 너무 낮게 놓으면은, 그리고 에어컨을 좀 해가 뜨기 한 2시간 전에 꺼야 돼요. 온도가 지가 알아서 천천히 올라가게 놔둬야 돼요. 그런 노하우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후배들하고 재배사들이 제가 후배들 많잖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그 냉각기를 썼을 그런 히트펌프를 써서 냉각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잘못 쓰게 되면은 결로가 더 많이 생겨서 곰팡이병으로 쓰러 들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계식 냉각의 대안으로는 이제 폭을 사용하는 건데, 폭은 우리가 기계식 냉각으로 환기 개방을 유지하지만 폭우 시스템은 활용하면 공기와 수분의 에너지를 증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탈피 양은 똑같죠. 에너지 양 총량은 같은데 수증기를 더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더 온실의 온도를 떨어뜨리겠죠, 이거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천창을 여는 정도를 우리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더 많은 탄산가스를 우리가 더 높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창을 작게 열수록 우리가 탄산 시비가 가능하거든요. 좀 더 높은 탄산 시비가. 우리가 GP에 대한 전략은 이제 그러니까 그 침몰을 강화시키다는 얘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연 환기에서 전략을 보게 되면 낮 시간 동안 가장이 많을 때는 환기를 최소한 줄여 입주변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절대 습도를 높여 기공을 통한 이산화탄소 이동을 촉진시킨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아주 한여름엔 되지 않지만 지금 시기에 주간 온도 32, 3도는 가능하다. 대신 야간 온도를, 오전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가정하에서 가능하다는 것들이요. 하고 한낮에 광이 좋은 시기에 창을 작게 열으라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산 시비를 이제 오전에는 못하고 오후에 하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환기량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산란유리 또는 산란제 커팅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광량 자체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 생산점에 들어오는 햇빛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환기량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지붕 스프링 룰러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걸 사용 못할까요? 지붕 스프링클러. 첫 번째가 옛날에 처음 도입됐던 유럽 온실, 우리나라에 도입됐던 온실들은 지붕 스프링클러가 다 있어요. 제가 사용했던 온실도 있었는데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첫 번째, 지하수를 사용하니까 이거 사용하면 철분입니다. 뭐가 이게 하얗게 껴요. 그러니까 닦아줘야 돼요. 첫 번째, 광안 안 들어옵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면 창을 열어요, 못 열어요? 창을 못 열죠. 근데 창을 못 열면은 조금 시원해지긴 하는데 내부 습도가 거의 7, 8월 달에 거의 100% 올라가요. 거의 꽉 차요. 못 열어요, 우리나라에. 유럽에는 쓴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우리보다 조금 더 건조하기 때문에 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6, 7, 8, 9월 달이 열대 몬순기후다. 열대 몬순기후라 굉장히 습하고 뜨거운 봄이라는 거죠. 이것도 써요. 그래서 지붕 스프링클러도 그러니까 유럽에서 개발했을 때 사용이 가능했지만 우리나라 와보니 실제로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 오신 분들은 지붕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지금. 이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때요? 그 온실의 구조가
장비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것들이요. 똑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은 안 되겠죠. 낭비 요인이 생기죠. 우리가 기계식 환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환기팬, 유동팬이 우리 바로 기계식 환기인데, 유동팬은 정확히 말하면 환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환기팬이 기계식 환기, 유동팬은 환기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바람은 환기를 위한 저병 원동력이나 항상 이용할 수 없고 제어가 제한이 있다. 바람은 안 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바람을 이제,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면 어때요? 2m가 초과된다. 그러면 창을 닫아야 되겠죠. 오히려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기계식 환기는 우리가 팬이 온실 내부에 양압과 음압을 만든다. 팬이 밀면 어떻게 돼요? 미는 반대, 팬을 이렇게 밀면 이쪽에는 음압이, 이쪽에는 양압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압과 음압을 사용해서 움직인다는 거고요. 온실 외부 공기는 조절 가능한 환기를 통해 지붕이나 측벽으로 드나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측벽이나 지붕을 통해서 들어와요. 내가 외부 공기는 환기구를 통해서 내가 이제 나간다는 거고요. 어떤 환기는 내가 만들어낸 환기도 있지만 만들지 않은 환기도 있어요. 이것들은 어디 있는 온실에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 팬은 특정 부피의 공기를 이동할 때는 압력의 특징을 갖는다. 팬은 모터에 써 있어요. 그 미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펌프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시간당 600 입방미터를 밀 수 있다. 뭐 이런 기계 장치들이 나와 있어요. 600m를 밀면은 예를 들어서 600m를 밀다 시간당. 그러면은 내가 축구 6m가 있다면, 축구 6m가 있어요. 그러면은 축구 6m 시에 100제곱미터의 공기를 시간당 한 번 교환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면 돼요. 내가 온실이 10,000제곱미터야. 그럼 내가 축구 6m 잡으면은 동구까지 치면은 한 7입방미터 잡을게요. 7입방미터라고 하면 7만 입방미터의 공기가 있죠. 그럼 내가 이거를 기계식 환기로 한다고 하면은 기계식 환기로 얘를 시간당 한 번 교환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당 7만 입방미터의 공기를 밀어낼 수 있는 팬을 달아야 내가 시간당 한 번의 공기 교환을 기계식으로 한다면 갖출 수가 있겠죠. 단 전제 조건은 그렇게 가능하겠죠. 우리가 기계식으로는. 기계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더 정밀한 제어가 되긴 하지만 계속 정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해도 온실은 구멍이 있다는 거. 그래도 구멍이 있다는 거. 그다음 팬을 사용한 조건은 우리가 그 밀폐 스크린으로 바람의 영향이 제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최소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사를 학교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너지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밀폐 스크린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일치되죠. 뭐가 일치돼요? 보온자격 호텔이죠. 밀폐 스크린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야간에 최소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최소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바로 보온자격 호텔이에요. 보온자격 호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뒤쪽으로. 일단 뒤쪽에 보면 일단 기계식 환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부피 있죠. 내가 부피, 압력. 그러니까 부피가 뭐냐? 부피가 있고 내가 만제곱미터 7만 입방미터라고 했잖아요. 1헥타르면 거기다가 압력이 내가 얼마큼 걸리고 모터 블레이드 효과. 그러니까 뭐 효과가 1일짜리는 2일짜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0.9다. 그러면 0.9다. 0.9를 해주면은 바로 1.2가 되겠죠. 에너지가 나올 거고 에너지 이제 팬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한 거고 이거는요.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가 몇 와트의 에너지가 필요한지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팬이 전체 총이. 그 다음에 시간당 필요한 공기량 계산은 우리가 온실에 흡수된 에너지 뭐예요? 태양 에너지겠죠. 태양 에너지가 얼마큼 들어왔는데 외부와 내부의 에너지 차가 나올 테고 그럼 예를 들어 시간당 2,500kJ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곱미터다. 그런데 내부의 엔탈피 차가 입방미터당 100이다. 그러면은 공기가 이제 이 높이가 7m잖아요. 공기가 7m 들어있죠. 그러면 2,500에 7을 나누면은 7, 6, 40 아니 뭐죠? 7, 3, 21 뭐 7, 4, 28 4 정도로 쳐요. 4라고 쳐요. 4 치면은 얘를 갖다 공기에서 몇 번 왕복되는지 나오겠죠. 그러면은 엔탈피 차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공기를 조금만 교환해도 되는 거고 엔탈피가 차이가 작으면은 더 많이 교환해야 되고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 공기는 엔탈피가 같은 온도에 비해서 높죠. 그 얘기는 조금만 교환되는 거고 습도가 낮은 공기는 더 많이 교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기계식 공기순환과 환기 시작점에 얘기할 때 기계식 공기순환은 우리 야간의 새벽 때 시간대 특히 질병을 일으키는 창고기에 낙하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차거나 건조한 공기 흐름을 피하고 작물 캐노피에 공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낮 동안에
그다음에 야간에 증산이 필요할 경우 절대 습도의 차이를 이용해 환기량을 조절해야 되고 에너지 방출이 필요한 경우 온실 내외부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공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기계식 공기 순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내외 엔탈피 아까 말씀드렸던 습도 차, 엔탈피 차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찬 공기가 식물체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이것들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시작점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고려를 하고 시작할 것인가. 그러면은 낮에 식물은 증산화진 부분이 높아지면은 공기의 공급량과 속도를 높여야 된다. 작물의 기간 중에 증산화되는 부분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건 뭘까요? 증산화되는 부분이 뭘까요? 꽃. 그러니까 열매는 높아도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꽃이 높아지면 어떨까요? 낙화되겠죠. 우리가 여분이 높을까요? 꽃의 온도가 높을까요? 꽃의 온도가 더 높아요. 증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증산을 작게 한다는 얘기는 뭘 해야 돼요? 증산에 의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바로 순행 우리가 흔히 공기를 갖다가 유동식 찬 공기를 꽃에 접근시켜서 꽃의 열을 뺏어서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꽃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공기의 유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증산하지 않는 부분의 온도가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들 이것들이요. 대류식으로 우리 떨어뜨려야죠. 그다음 유동팬의 속도 제어는 야간에 특정 증산을 유지하거나 낮에 온실의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반한다. 특정 수준 뭐예요? 우리가 15에서 25g을 얘기하거든요. 증산량. 15에서 25g만 증산하려고요.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온실 안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포화가 되죠. 내가 계속해서 시간당 15에서 25g을 빼주면은 빼준 만큼 식물이 또 증산을 그만큼 증산하죠. 우리가 이 기계식 순환으로 공기를 빼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자연 환기에 비해서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팬의 제어 속도는 야간에 특정 선을 유지하거나 낮에 온실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기반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환기 시스템이 필요할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죠. 환기 시스템은 안정된 절대 습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거고 안정된 절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기 시스템은 용량이 뭐냐? 환기 시스템에서 우리가 온실 내의 절대 습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뭐가 강제로 우리가 물을 뭐죠? 기계식으로 우리가 습을 제거할 때는 그러니까 습을 제거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안정된 습도를 절대 습도를 유지해서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할게요. 첫 번째, 좋은 온실기를 유지하려면 온실에 배출되는 수분 양하고 온실에 생산되는 양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볼게요. 온실에 생산하는 수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식물도 있고 토양에서도 있고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바로 권류로 뺀 제외된 양이 우리가 실제로 수분의 양이겠죠. 그들이 생성되는 수분, 그다음에 배출되는 수분,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결로로 제거되는 분,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얼마큼을 제거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것들이요. 그다음에 온실 내부의 생성 수분과 온실 내부 응축은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물질 수지가 온실 내부의 물질 수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어렵다. 우리가 결과로 하는 거지. 우리가 계산으로 하기 어려워. 결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이랬으면 더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도 이걸 실제로 정밀하게 계산할 방법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거를 하려면은 할 수가 있겠죠. 뭐 화학 공장 이런 데 하니까 뭐 배터리 공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배터리보다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 공장은 뭐 하나 짓는데 뭐 15조, 20조 되고 안정화 기간이 2년, 3년 걸린다. 그거 아세요? 공장 짓고 바로 못 돌리는 거? 안정화 기간이 또 한 1, 2년은요 계속 불량이 난대요. 안 맞아. 조건이 안 맞아서. 그리고 대전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대전 공장에서 만 방식으로 부산 공장에서 똑같이 하면은 안 된대요. 불량이 나온대요. 그 대전 공장에 나온 데이터를 갖고 부산 공장에 맞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가. 그것들 그 제어 방법을.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공장에서도 그런데 온실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뭘 장치를 달아놓지 않았, 측정해서 달아놓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식물이라는 거는 내가 생물이라는 거는 적응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근데 화학 공장이나 이런 배터리 공장에서도 안 되는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당연히 온실에서는 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 내부의 절대 습도 추세선으로 그 생산과 배출 사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건 뭐예요? 결과로 하는 거죠.
내가 얼마큼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 정도 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절대량은 절대수를 볼게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뭐예요? 증산과 배출이 어때요? 같은 거죠. 이거는. 반면에 절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이 빨간 선은. 그러면은 결로라든가 100% 빠져나가는 거지 식물이 증산하는 것보다 식물이나 어디든 그러니까 식물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습의 양보다 나가는 양이 적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절대수도가 위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절대수도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들어오는 습의 양보다 배출되는 습이 양이 많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언제일까요? 이 상태가 되는 게 언제일까요? 이게 바로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창을 열면 이렇게 돼요. 계속 아래로 떨어져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위로 올리고 싶죠. 그럼 창을 닫아야 되는데 창을 얼마큼 닫을 거가 닫았을 때 커튼을 닫거나 창을 닫으면 만약에 커튼을 닫으면은 요것보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위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온도가 커튼을 닫으면 어때요? 온도도 떨어지지만 습도는 올라가요. 이렇게 절대수도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좀 더 쾌적한 상태가 되겠죠. 커튼과 창을 다 열어버리면은 아래로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분 조절에 대한 기초 환기량을 얘기를 할 때 작물의 이제 증발 속도의 정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야간에 15에서 20g 정도를 제곱미터당 증발하는 시간당 증발하는 걸 우리가 최소 증산량이라고 하는데 이 최소 증산량은 우리가 그 칼슘이라든가 금소라든가 이런 것들 무기양분을 흡수할 때 이 정도 양은 흡수를 해야지 적당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양은 1헥타로 따지면 만제곱미터를 따지면은 150리터에서 200리터 시간당 우리가 10시간 분을 나누면 1.5톤에서 2톤 정도의 물량이 증산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서 증산은 바로 뭐와 수반이 되죠? 물 증산을 위해서는 바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2톤의 물을 증발하기 위해서는 계산해 볼게요. 1리터의 물은 2,500kJ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500kJ 10리터면 25,000, 100리터면 25만, 그 다음에 1000리터면은 250만, 2톤이면 500만 kJ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난방이 없이 증산은 유도할 수가 없다.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난방을 적게 하고 500만 kJ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을 건전하게 키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있어요. 요것도 있지만 지금 뒤쪽에서 좀 나올 게 있는데 이건 에너지 증산을 할 때 이제 에너지만 갖고 얘기한 거고 공기의 유동이 좀 있다고 하면은 보다 좀 더 적은 에너지로도 양을 또 그러니까 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뒤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피복하고 완전 방수포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을 피복하는데 가끔가다 이런 거 있어요. 그 방수가 되지 않는 걸로 그 바닥을 피복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주간에 그 습도 조절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한 여름의 얘기고 우리가 주로 문제가 언제예요? 겨울철의 문제잖아요. 겨울철에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방수포로 도포를 해서 식물이 증산하는 이외의 것들은 모두 다 증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추가 수분 측정 방법을 하는데 센서 정보를 기반으로 야간 증산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실제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기 시스템의 총 수분 배출량 빼기 작물의 예산 증발량이 추가 증발량인데 이게 환기 시스템의 총 수분 배출량을 계산하기 쉽지가 않죠. 내가 얼마큼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이게 기계식으로 하면 그래도 대충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연환기를 통해서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걸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추정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작물의 수분 배출량은 모든 위치나 작물마다 다르죠. 뿌리가 좋은 식물은 많이 증산할 것이고 뿌리가 약한 식물은 증산량이 좀 적을 테고 파이프 옆에 있는 것, 난방기 옆에 있는 나무들은 좀 더 증산을 많이 할 것이고 파이프와 떨어질수록 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증산량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제어 컴퓨터는 이제 뭐 우리가 상대습도와 온도를 수정하면 절대습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두 작물과 외계의 절대습도 계측이 필요한데 외장 컴퓨터는 이게 있어요. 외부 기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데 볼게요. 이게 이제 검은색이 이제 보면은 이제 오이고 검은색이 이제 외계 온도고요. 외계 절대수도고 빨간색이
5이고 거베라가 위아래로 진폭이 더 이제 5E가 진폭이 크고 5E가 진폭이 작죠. 그리고 왜 5E가 진폭이 이게 클까요? 식물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5E가 크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그렇고 거베라는 안정적으로 가는데 거베라 같은 경우는 저기 커튼을 많이 쓰거든요. 일단 조금 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온실의 온도는 밤에도 변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표시된 AH 변화는 반드시 증발 또는 환기 요인은 아니다. 뭐예요? 우리가 밤에 온도 같은 것도 관련이 되잖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절대 습도가 좀 더 높은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들이요. 왜냐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식물이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조그만 이제 우리가 더 도움을 주면은 절대 습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7월달, 6월달에, 8월달에 장마가 그러니까 구름이 비가 오지 않는 날 습도가 50%지만요. 절대 습도는 절대로 낮지 않다. 왜 그래요? 식물이 증산을 엄청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낮지 않아요. 단지 습도가 낮은 이유는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 습도잖아요.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것뿐이지 절대 습도 낮지 않다는 거예요. 6, 7, 8월달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분 조절의 기초관계량을 보게 되면은 이거 볼게요. 외기가 검은색이고 녹색이 오이고 빨간색이 거베라는데 볼게요. 빨간색이 차이가 작고 오이가 크죠. 오이가 여기서 크죠.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얘가 오이가 더 수분 매출이 쉬울까요? 거베라가 더 쉬울까요? 오이가 쉽죠. 왜 그래요? 표차가 크니까. 그러니까 작은 절대 습도의 양이 차이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적은 양으로도 예를 들어 절대 습도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절대 습도가 큰데 식물의 증산량은 똑같죠. 예를 들어 절대 습도가 낮은 온실이나 높은 온실이나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식물이 증산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시간당 공기 중에 20g의 물을 뿜어내고 있는데 절대 습도가 차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보다 적은 공기 용량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습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우리가 왜 안 돼요? 외부의 습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내부의 습도가 높다 하더라도 어때요? 절대 습도 하더라도 공기관을 해봐야 차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습이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식물이 증산한 만큼. 그래서 장마철에 여름철에 문제되는 것들이고, 위에 데이터 보면은 우리가 덧치고 있는 네덜란드 컨디션에서 보면은 6월에서 10월 사이에 온실 내외부의 절대 습도 차이가 너무 적어서 15에서 20g 증가를 위해서는 아주 높은 환경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외부 온도가 높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네덜란드가 높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훨씬 높죠.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훨씬 높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 8월에 농사를 안 지는 이유가 뭐고 6, 7월 달에,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 8월 달에 정식하는 거 뭐예요? 7, 8월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조절할 수가 없다. 포기한 거죠, 그냥. 아, 못해. 포기해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절대습도 차올 때는 온실의 온도를 높이거나 창문의 개방을 해서 환기를 제한하고 스크린에다가 습도를 높이고 팬을 가동하는 건데, 이거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아주 높은 환기 용량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높은 환기 용량 큰 거 써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같은 동남아 열대 지역에서 창을 큰 거 쓰죠. 거기는 축구가 3m인데 창 높이가 2m예요. 1.5m, 2m. 완전히 다 환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온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통과를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은 난방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못해요. 그렇게 절대로. 네. 강원도도 안 돼요. 왜 강원도도 안 돼요? 그 사람들도 4월달 심었잖아요. 내공도가 5도까지 떨어지는데 난방 안 하면 4월달에. 그리고 겨울에 10월달, 11월달 그 다음에 얼어 죽을 때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을 시기가 빨라지겠죠. 앞으로. 그래서 못하고. 우리가 이제 9월달 5월까지 OE에 비해서 거베라의 절대습도 잘 큰데 이는 기간에 거베라의 길이 등장으로 해서 암막 스크린 사용해서 암막 스크린 사용하고 속도 제어 환기표를 해서 시간당 15에서 20g의 환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고 보면은 우리가 9월달 5월달이에요. 볼게요. 9월달 5월달 거베라가 더 크죠.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지금 오이가 보면은 12월 2월 때는
오이가 비어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왜 12월 달에, 2월 달, 5월 달에 왜 오이가 건조했는지. 오이 온실 비어있거든요, 지금. 그때가.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얘는 스크린, 암막 스크린 섞을 때 그런 거고. 이 작은 이유가 작은 이유가, 내부 숫자가 작은 이유가. 암막 스크린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것들이. 그래서 오이가 절대 습도가 거베라 온실보다 높고 온실과 오이 온실과 외기 절대 습도차가 8g, 거베라 4g이기 때문에 증발 습도 20g을 달성하려면 오이는 약 2.5 입방미터의 공기를 교환하면 되는데 거베라는 5의 입방미터의 공기를 교환하면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동일한 온도라고 하면은 누가 에너지 손실이 더 클까요? 얘가 더 크겠죠. 거베라가 똑같다고. 그래서 온도 조절에 대한 환기량 계산을 좀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전에 그 인공 조명에 대해서 이제 좀 하고 안막 스크린에 더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안막 스크린 저기 제가 인공 조명 했을 때 하늘이 붉어진 거 보여드린 거 있나요? 노란색. 예, 왜 보였죠? 그게 보였죠. 바로 그거를 안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안막 스크린으로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열이 이제 가둬지겠죠. 이제 그거를 열면은 빠져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직팬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수직팬이라는 게 있어요. 수직팬을 사용하려면 칩고가 6.5m는 돼야 되거든요. 수직팬을 사용하려면 수직팬을 사용하게 되면은 보광등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램프 주변의 열을 갖다가 식물의 아래쪽 근권으로 밀어 넣어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난방을 절약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실의 작물의 수직온도 편차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수직온도 편차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200 마이크로몰을 방출하는 LED와 HPS를 기준으로 잡을게요. 200 마이크로몰이면은 와트로 몇 와트예요? 100와트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0와트가 200 마이크로몰이거든요. 이건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낼 건데. 그랬거든. 야, 단순 그렇게 내려고 객관식으로 내려고요. 주관식으로 내면은 정확히 맞춰요. 45%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맞출 수가 없고 대략 약 200 마이크로몰이면 약 몇 와트냐? 왜냐면 우리 당연히 온실하는 사람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광이잖아요. 광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그래? 딱 하면은 이 정도야? 그럼 몇 마이크로 딱 환산이 돼야 되고. 예. 그러면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LED 한 개의 등이에요. 보면은 LED가 320W짜리 등을 쓴다고 가정하고 요거는 고화면토는 3000W짜리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 얼마 되면은 약 860 마이크로볼이 나와요. 하나의 램프에서 초당. 근데 고압나트륨 등은 1792가 나오죠. 근데 전기는 몇 배 썼어요? 3배 썼는데 얘는 2배가 나죠. 얘가 30% 정도의 효율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램프의 개수는 고압나트륨 등이 아무래도 LED가 더 많이 달았겠죠. 이게 고압나트륨 등보다. 그래서 제곱미터 4.3 제곱미터가 램프 하나 달았고 얘는 보통 9제곱미터 달았는데 보통 우리도 옛날에는 LED 등이 300짜리였는데 요새 기술이 좋아서 더 센 게 나와요. 한 600짜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600짜리 같은 경우는 한 9m를 커버하죠.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8제곱미터당 한 개 정도 지금 단 추세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얘가 보게 되는 열 손실 같은 경우는 얘는 7.3인데 열로 나가는 것이 1.54배. 그러니까 약 50% 열이 더 발생하죠. 이렇게 보안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고압나트륨이나 이제 보강등에 대한 머리 지식을 갖고 오게 돼요. 뒤쪽에서 기계식 환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온도 조절의 기초 환기량을 보게 되면은 보통 LED 얘기를 할 때 이제 제가 가로축 중력식이라고 했잖아요. 종종 순회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ED를 쓰면은 열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가 고압나트륨 등하고 LED하고 열량 차이가 얼마큼, 열 손실이 얼마큼 차이 나요? 보시게 되면은 1.5배죠. 그러면은 한 70%의 열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압나트륨 대비 같은 전기를 썼을 때 약 70% 정도의 열은 나온다. 그러면은 고압나트륨 등은 다뤄도 열이 문제가 되는데 역시 LED도 열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행식은 어떤 때 쓰느냐? 그러니까 흔히 밀폐형 컨테이너 부담 같은 데서 이걸 순행식을 써요. 그러니까 순행식을 써서 LED 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은 야 이제
그럼 순회식이라는 얘기는 물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겠죠. 아니, 물이 뜨거워졌으면 다시 냉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빼주거나 물을 갖다가 식혀서 다시 보내야 되겠죠. 물을 식혀서 보내면은 칠레 사용해서 다시 떨어뜨리고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테고, 이걸 계속 버리려고 하면은 수자원이 아깝겠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더 쉽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에어컨을 켜요. 에어컨 켜서 계속 빼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 비용이 등 전기요보다 온실을 식히는, 그러니까 그